안녕하세요. 청인스쿨 유진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시 리모버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딩의 대가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들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윌리엄 오닐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세 분에 대한 투자 기법을 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에 보시면 캔슬님의 창시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캔슬님은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윌리엄 오닐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 3월 25일 미국에서 태어나셨고요. 1958년에 헤이든 스톤 앤 컴퍼니라는 곳에서 주식 중매인으로 이제 주식 세계에 발을 들이신 분입니다. 이제 몇 년 뒤, 한 5년 정도 되셨죠. 1963년에 윌리엄 오닐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같은 주식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73년에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연관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한쪽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쪽 회사의 수익이 창출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리 있는 그 시스템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되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 본인이 지금 취한 포지션에 반대로 흐른다면은 아무래도 주식 세계에서는 좀 손실이 클 텐데 그럴 때 극복을 상당히 잘하신 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윌리엄 오닐의 기본 전략이에요. 기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캔슬림 기반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캔슬림은 제가 뒤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슬림이 기본적 분석 기반의 트레이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시 리버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좀 정말 베이직한 기본적 분석은 밑바탕에 깔고 가셨어요. 그런 시스템의 기반이 캔슬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시장 대비 강세 업종을 분석하는 겁니다. 혹은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세 업종을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1%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2%, 3% 상승하는 업종이 아니고 한 5%, 6% 혹은 10% 이상 이렇게 이상하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산업군들, 섹터들을 많이 발굴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항선을 돌파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항을 돌파한 그 순간부터 추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가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말씀드린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그 지수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지수들의 흐름상 또 저항을 돌파한다 하면은 그쪽 지수 돌파가 나오면서 그 지수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강세 업종을 조금 더 쉽게 발굴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분이 윌리엄 오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보조지표 같은 건 많이 신경을 안 쓰시고 지수 움직임과 그냥 단순 종목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그 종목 주가가 움직일 때 당시의 거래량을 놓고 향후 추세가 어느 정도 갈지를 먼저 예측하신 분이세요. 추세 정도를 파악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동평균선, 뭐 RSI 강도지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 움직임과 거래량 을 보고 추세가 올라갈 것이다, 추세가 붙었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윌리엄 오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패턴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이분이 쓰신 책 제가 뒤에서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앞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차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100페이지 중 3분의 2 이상이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미국 시장의 가장 최고의 종목들은 항상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캔슬림을 만족시킨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한 400% 날 때도 있고요. 뭐 정말 많이 수익 본 종목은 1000% 정도까지도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 상황이랑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랑은 맞지 않죠. 지금 윌리엄 오닐 이 분께서 계속 투자를 진행해 오셨다면 만약에 그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경험을 많이 중시하셨어요. 그 출생 연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대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게 58년이죠. 이분이 정말 여러 시장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에 이제 테러가 왔을 때도 이미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바닥, 시장의 바닥,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심에 떨면서 투매를 할 때 이분은 그 바닥을 잘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될 것이다. 아, 이거는 좀 과하다. 과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를 귀신같이 잘 집어내신 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의 기본 이제 로직이 되는 캔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캔슬림은 주가를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최고의 주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기업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업은 아닙니다. 최고의 기업도 나쁜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기업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추세가 붙었을 때 잘 가는 종목이겠죠. 하지만 이게 안 좋은 기업일 수도 있다. 가령 대표이사가 횡령도 하고 뭐 이런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캔슬림이라는 어떤 제어 장치를 마련을 해서 정말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캔슬림은 CANSLIM, 이게 앞에 철자를 따서 만든 건데, 자, 먼저 C부터 보겠습니다. 자, C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단순히 주당 순이익이 지금 높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적어도 100% 정말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강의들을 처음부터 쭉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거죠. 이 주당 순이익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한 주 단위로 표시를 한 건데, 기업의 주가는 원래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미래 상황의 주가를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가율이 높은 종목을 발굴을 해내셨다라는 게 C,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은 A입니다. A는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뭐 전 분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보고 작년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이 적어도 20% 이상 증가한 종목들을 발굴을 하셨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론에 상당히 좀 강하셨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한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될 때는 항상 이런 조건이 붙었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해만 증가를 한 게 아니고 꾸준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왔다라고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N도 어떻게 보면 CA와 연결이 되는데요. N은 새로운 상품, 여기 U인데 새로운 상품 혹은 새로운 운영 혹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고가 경신이라고 하시면 좀 이제 와닿지 않으실 텐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기본으로 하십니다. 그게 답인 줄 아시고요. 근데 추세 추종 전략은 제가 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붙은 종목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고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든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세인 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산다는 건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여기서 사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려감이 있어요. 저점도 들어 올리긴 하지만 이런데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하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 추종이 기반이기 때문에 추세에 거스르지 않고 주가가 오른다면 그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돌파, 저항 추세선이 돌파가 된다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최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상 최고가. 그럼 매도세가 하나도 없다. 그냥 이 종목은 추세가 붙어서 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조건만 부합하는 게 아니고 앞에 C와 A도 부합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말 그 매출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신고가만 경신한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죠. 자, 다음은 S입니다. 자, S는 지금 오타가 발생했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서플라이인데 결정적 시점의 대규모 수요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저항선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들어 올릴 때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요 기관의 매수세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액의 투자자들이 저항선을 돌파하게끔 도와줬다라고 생각할 때는 매수 시점이다 라고 보신 거죠. 자, 다음은 L입니다. L은 이 지금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종목이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그리고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우존스. 미국 시장은 좀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예로 들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A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강하게 해서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B라는 종목은 시장과 비슷하게 가고 C라는 종목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제거. 시장과 비슷해도 종목을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시장 기업, 개별 기업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냥 시장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죠. 따라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을 찾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10% 올라갔죠. 당연히 그러면 이 종목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상대강도라고 합니다. 지금 B 종목과 A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시장 대비 지금 A 종목의 상대 강도가 높죠. 따라서 A 종목에 부합한다. 근데 L만 부합하는 게 아니라 앞에 CAN, 캔의 S까지 더해져서 모든 조건이 부합해야 매수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I입니다. I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기관 말씀드렸죠. 기관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죠. 근데 이분은 미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환율 같은 거에 신경을 잘 안 써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아닌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수급의 뒷받침이 단기적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쭉 장기적으로 뒷받침되었을 때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기관의 질. 얼마 전에 작년에 시장 한창 힘들 때 메릴 린치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단기 트레이딩 투기성 자금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언론에서는 시장 힘드니까 되게 떠들썩하게 말을 했는데 이 회사는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설정을 해놓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은 매수를 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매도를 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어요. 굉장히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가 이제 매수 창구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메릴 린치의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안 되죠. 질이 이제 그 종목의 주가를 움직임을 뒷받침해주는 것 중 하나인 기관의 질에 부합하지 않죠. 윌리엄 오닐은 아마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액의 자금이 이 종목의 장기 추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잡으시는 거죠. 자, 다음은 M입니다. M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캔슬림의 가장 뒷자리에 있지만 M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시장의 방향성이에요. 2018년을 예로 든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찍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다 그냥 손절매를 해버리고 시장이 반등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버티세요. 지수가 700포인트가 하락을 하는데 버팁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시장이 하락한다면 기다리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투자를 시작해라.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개별 종목들의 추세도 더 강하게 붙는다라고 보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자, 장중에 하루 장중에 전강후약, 장 시작하고 강했다가 약해지면 약세장이 많이 연출이 되고요. 그 장기로 끌고 봤을 땐 약세장이 많이 연출이 되고, 전약 후강, 장 초반에 약했다가 장 후반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이런 어떤 특정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 한다면 강세장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신 분이 윌리엄 오닐이십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사이클, 이분이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10년 주기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젠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쪽 부분을 많이 찾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물론 이제 경험에 기반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캔슬님이 성행을 할 때 기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 투자라고 많이 강조를 하면서 투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매도를 했죠. 자, 모멘텀 투자가 뭐냐면 상승세냐 하락세냐 하는 기술적 분석과 단순히 심리와 분위기 변화에 맞게 그냥 매매를 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모멘텀이 붙었다고 한다면 2차전지가 뭐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심리, 바이오, 임상실험이 통과할 것 같다라는 기대심리 하나로 그냥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캔슬님은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캔슬님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수익성 상승, 아까 그 C와 A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성 상승을 동반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이 뚜렷한 겁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손잡이 달린 컵 모양 패턴처럼 과거 패턴이나 수급을 통해서 주가가 이미 고점을 찍기 전에 선취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서 최후의 고점, 윌리엄 오닐이 말씀하시기로는 최후의 고점에 매도를 한다. 그래서 가장 높았을 때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데 그 이율은 떨어진다 라는 게 윌리엄 오닐의 매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오닐은 천장을 어떻게 잡았냐라고 간단한 그냥 하나의 예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양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신고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붙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란색 선이 그 거래량에 대한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지금 쭉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누군가가 매수세가 훨씬 강한데 그 매수세가 거래량을 끌어올리면서 당연히 주가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량도 하락하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조금 올라가지만 기존 평균 거래량엔 못 미치죠. 기존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고 거래량은 못 미치는데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메말라 붙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락세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만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이건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100% 맞다 라고 보기엔 애매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상승할 때 무조건 증가하고요. 하락할 땐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 베이직으로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전체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의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에 맞는 주가 추이를 매일매일 분석을 하십니다. 꼭 장중에 달라붙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세 추세가 나타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시장이 자주 연출된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약세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어떻게 아셨냐면,
전강 후약의 시장이 자주 연출된다라는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다 무시해도 그냥 시장 흐름 대비 강한 업종이다, 강한 종목이다 하시면 매일매일 관찰을 하셨어요. 장중의 움직임까지 관찰을 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금 관리. 자, 이 책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어떤 투자 양서를 보시더라도 손절매 규칙, 자금 관리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손절매 규칙에 대해 자금이 관리가 돼요. 자금이 관리가 되고 자금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하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복구를 할 수가 있는 여력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투자에 실패해서 자금이 0이 됐다. 혹은 0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가 힘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윌리엄 오니는 그럼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처음 매수한 가격 대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수준이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시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이쯤 되면 내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손절매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계적으로 재빠르게 그냥 시장가로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손절매 규칙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보험을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예측하면서 보험을 들진 않아요. 언젠가 자동차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죠. 안 나면 좋은 거죠. 근데 안 나면 보험비만 매일매일 납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사람은 없죠. 뭐 암보험 같은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손절매 규칙도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매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추세 추종 전략이 이 조건에 부합하죠. 손실 종목은 최대한 짧게 끊어가고 수익 종목은 최대한 천천히. 왜냐면 이제 추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끝까지 즐겨야죠. 수익은 스스로를 돌보지만 손실은 관리가 필요하다. 수익 나는 종목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매입가 대비 이상이기 때문에 알아서 갈 겁니다. 추세가 붙었기 때문에. 다만 손실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미 꺾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야죠. 손절매라는 관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손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암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자, 암세포는 그냥 두면 온몸에 다 전이가 되죠.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나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면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 계좌를 좀 먹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오닐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7%, 8% 꼭 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에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자금 관리에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왔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원금 1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자,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예요. 그럼 10만 원 손실이죠. 그럼 복구에 필요한 수익이 11.1%입니다. 자, 90만 원이 원금이 돼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거. 그럼 11.1%가 들어갑니다. 자, 20% 때는 마이너스 20% 때는 80만 원이 되고 복구하려면 25%라는 수익이 필요하죠. 자, 5%가 더 들어가죠. 자, 마이너스 50%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이 50만 원으로 깎이고 우리는 2배를 벌어야 100만 원 있는 거죠.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원금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다 그럽니다. 따라서 최소 여기까지는 끊어줘야 돼요.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모르세요. 당연한 논리인데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손잡이 달린 컵 모양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걸로 보여요. 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에이저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주가 움직임인데요. 자, 손잡이 달린 컵 모양.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여기에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린 겁니다. 자, 여기서 잡을 수 있게 제가 보겠습니다. 쭉 횡보세를 유지하다가 자, 올라갑니다. 저항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약 3일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은 기존에 올라왔던 변동성보다 상당히 낮죠. 상당히 변동을 작게 해주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차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돌파하려고 위로 더 강하게 이제 힘을 받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저점은 들어 올리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점은 들어 올리면서 간다. 라는 게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의 전형적인 차트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반드시 작용한다, 반드시 맞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일봉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크게 간다라고 이분은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윌리엄 오닐이 적은 책 두 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최고의 주식 최정의 타이밍. 이게 이제 앞에 한 100페이지가 차트만 나와 있는 그 책이고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 요약해드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윌리엄 오닐의 제자 두 분이 쓰셨는데, 오닐의 제자들처럼 투자하라 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이 제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하셨는데, 이 책도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이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이제 제시 리버모어에서 좀 따와서 이제 많이 좀 전략을 형상화하신 분인데, 제시 리버모와는 좀 다르게 캔슬림이라는 어떤 기법을 토대로 매매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윌리엄 오닐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대가들을 모셔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